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건 참고 또 참아서가 아니에요. 의식이 없어서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중후반인 여성이에요. 간단히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전 비운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운동을 했었는데요. 대학교 대표 선수로 꼽히며 장래가 유망했었지만 국가대표 선발대회를 며칠 앞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게다가 왜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터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부상을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을 하시던 엄마가 집에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빠는 짐작부터 없었고요. 우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엄마가 남기고 간 건 빚밖에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돈 갚으라고 엄마 장례식장까지 쫓아와서 난리를 쳐서 장례식도 엉망이 되어버렸지요. 비상속을 포기한다고 신고는 했지만 도의적으로 갚아야 하는 빚들이 많더라고요. 그 돈 안 갚으면 그분들도 어렵게 사셔서 모른 척하기에는 저도 마음이 괴로워서 찾아뵙고 갚아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할 줄 아는 게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운동밖에 없어서 막막했거든요. 저 정말 비운의 사람 맞죠? 운동을 한 이유도 당시 비인기 종목이라 대표 선수가 되면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한 거였는데 이제는 운동도 못하니 앞길이 깜깜했지요. 뭐래 먹고 살지 하다가 엄마가 하던 식당이 떠올랐어요. 그 식당을 내가 맡아서 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엄마가 했던 식당은 좀 작아서 제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무작정 가게를 갔죠? 엄마 가게의 주 종목은 김치찌개였어요. 저도 김치찌개를 해보려고 식당 냉장고를 열어보니 다행히 김치가 많았어요. 김치를 꺼내고 냄비를 찾았어요. 예전에 엄마가 알려준 적이 있어요. 음식의 맛은 첫 번째로 신선하고 좋은 재료, 두 번째는 손맛이라는 거예요. 저는 평소 엄마가 거래하던 정육점으로 가서 질 좋고 신선한 찌개용 고기를 한 근 사왔어요. 그리고 앞치마를 메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려고 보니 전혀 엄마가 찌개를 끓일 때 어떤 순서로 뭘 넣어야 맛이 나는지 말해줬던 게 저절로 막 생각이 나는 게 아니겠어요. 기억을 더듬어 열심히 볶고 지지고 끓이고 내 나름 찌개를 완성했지요. 일단 색깔 만점, 냄새 만점, 건더기와 국물의 비율 만점, 육안으로 보기에는 다 만점이었어요. 숟가락을 꺼내 조심스럽게 맛을 봐보니 세상에 저는 깜짝 놀랐지 뭐예요. 생각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갑자기 자신감도 붙었지요. 냄비 더 끓여서 옆집 가게에도 시식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아주 맛있다면 팔아도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내친 김에 김치도 만들어 봤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김장 서브 역할만 10수년 차거든요. 엄마를 도와 김장을 해본 장본인이란 말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갈고 닦아온 실력이 분명 살아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려고 하니까 또 번뜩번뜩. 엄마가 뭘 얼만큼 넣어야 하고 속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가 저절로 생각이 나는 게 아니겠어요. 기억을 더듬어 김치 양념을 만들고 절인 배추에 싸서 맛을 봐보니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살아있는 내 손맛 어깨 너머로 밖에 안 배웠는데 이렇게 맛을 잘 나다니. 나 전생에 장금이었나 봐. 여러분 맞죠? 100%죠. 저는 장금이가 분명했어요. 어깨 너머로 밖에 안 배웠는데 어떻게 김치를 잘 만드는 20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땐 아주 어깨가 뿜뿜 올라갔죠. 그날 새로운 특기를 발견해 아주 뿌듯했지요. 그렇게 저는 단일 메뉴로 가게를 재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때 묻은 가게를 깨끗이 닦고 쓸어서 깨끗하게만 가꿨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 그 당시 아주 의욕이 높았거든요. 모든 것이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지만 인생은 항상 제 열정과는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한동안 가게가 엄청 썰렁했죠. 하루에 한 분, 두 분 정도였어요. 하긴 번화가도 아니고 외진 주택가에 있으니 당연한 거겠죠. 아무리 맛있는 식당이어도 이곳에 누가 알고 들어오겠어요? 아는 사람만 아는 맛집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제 꿈은 창대하잖아요.
빚도 갚고 건물주도 되고 싶은데 이대로 손님이 알아서 와주기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러다가는 또 망할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수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퀴즈 사장님이 어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바로 신문물에 빠른 것이죠. 전 SNS에 운동선수가 하는 가게라며 맛도 좋고 양도 푸짐한 컨셉으로 제 가게를 소개했어요. 쉴 때 틈틈이 인터넷에도 홍보를 하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조금씩 오더라고요. 그때 딱 드라마틱하게 문전성시를 잃었으면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겠지만 그렇진 않았어요. 가게가 꽉 차지는 않았지만 찾아주는 손님들이 늘어서 다달이 남는 돈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빚도 갚아나가고 돈도 모았죠. 그러다가 엄마랑 살던 전셋집이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 혼자 살리까 좀 단출하게 살려고요.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그 덕에 가게에서 좀 멀어졌지만 엄마랑 살던 반자주택에서 더 좁지만 높은 층에서 살게 되니 벌레도 없고 공기도 좋아서 삶의 만족도는 상당히 올라갔어요. 부자는 마음이 부자래야 정말 부자라는데 정말 부자가 된 것 같았죠. 저는 성실한 사장이에요. 사실 그동안은 게으르고 나태했었는데 성실하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성실해지려고 주문을 외우듯 매일 같은 패턴대로 움직이려고 노력했어요. 저의 일상은 매일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평일이든 주말이든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해요. 간단히 식사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게로 가서 전날 주문한 거래처가 배달한 재료들을 손질하고 나면 손님들이 들이닥치죠. 그렇게 2시까지 바쁘다가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5시부터 다시 저녁 장사를 시작해요. 9시에는 모든 마감을 하고 청소하고 집에 가는 루틴이에요. 일이 시작한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했어요. 언제부터인지 제가 내리는 지하철역에 노숙자 할아버지가 정말 좋지 않은 몰골로 힘없이 구걸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너무 짠해서 삼각김밥이라도 사 먹길 바라는 마음에서 매일 1,000원씩 드렸죠. 저도 여유로운 건 아니지만 한 달이면 3만 원인데 제가 이 정도 기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흔쾌히 드렸어요. 그런 기부를 하면서 제가 엄청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그때가 겨울 초입이었는데 그 노숙자 할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지하철역 앞에서 구걸을 하시더라고요. 건강이 걱정되긴 했는데 제가 그것까지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걱정하기에는 여유가 없어서 그냥 1,000원을 드리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제 약한 마음을 읽은 걸까요? 노숙자 할아버지는 제가 걱정하는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날부터 제 가게에 찾아와서 저한테만 구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하철역에서 제 가게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말이죠. 아가씨, 나야 나 배고파 말도 어느라고 행색도 말이 아니었어요. 언제 씻었는지 얼굴에 때가 장난 아닌데다가 머리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떡이져 있었죠. 가까이 가지 않아도 냄새가 나서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졌어요. 저는 짠한 마음에 처음엔 잘해줬어요. 때마침 가게에 사람이 안 오는 시간이라 가게에 들어오게 해서 따뜻한 밥도 공짜로 드렸죠. 제가 음식을 드리면 할아버지는 묵묵히 맛있게 드셨어요. 항상 천천히 싹싹 피우셨죠. 그런 할아버지를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기 싫으신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날 동네 사람과 속상한 일이 있어서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었는데 말 없는 그분께 하니까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날부터 그 노숙자 할아버지께 제 이야기를 만약하게 되었어요. 제 어렸을 때의 일이나 제가 이루고 싶은 꿈, 제 성향 등 별 얘기를 나요. 할아버지가 말없이 들어주니까 저도 편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다 먹고 돌아가실 땐 배고플 때 드시라고 반찬도 싸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느노란 말투로 항상 고맙다고 수차례씩 인사를 했고 제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뒤돌아보며 인사를 하셨어요. 저도 끝없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줬죠. 노숙자 할아버지가 참 염치는 있으신 분이신데 일부러 사람들 없을 때 3시 때 오셨고요. 만약 사람이 있으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서성거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가게 앞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거나 제가 바빠서 미처 가게 앞에 상자나 치우지 못한 게 있으면 그 할아버지가 왔다 가면서 싹 지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은을 갚는 까치처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귤 하나 약과 하나씩 주고 가시기도 했어요. 제가 좋은 일 하고 있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기특해야 하며 봉사의 기쁨을 느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이죠. 그날도 할아버지가 3시쯤 오셨고 어느 때와 똑같이 밥이랑 밑반찬이랑 챙겨서 드시고 가시라고요. 하고 저는 밀린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옆집 가게 아주머니가 잠깐 불러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노숙자 할아버지가 우리 가게에 돈통을 뒤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던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세요? 돈통은 왜 뒤지는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맞고 돈통에서 끌어냈어요. 나는 아예 아니. 나는 노숙자 할아버지는 느리게 더듬거리는 말투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어차피 변명만 할 거라는 생각에 들을 필요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돈 훔치시는 거예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요. 아니 납시다. 크크기 할아버지는 매우 당황해 하셨지만 안 나가시려고 버티시더라고요. 제가 보통 사람인가요? 운동으로 국가대표를 바라보고 있던 유능한 선수였잖아요. 그런 할아버지를 힘으로 밀어내 제 가게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큰 소리로 으름장을 했죠. 다시 오지 마세요. 앞으로 저 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라고요. 아셨어요? 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어르신 상대로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배신감이 느껴져서 더 화를 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힘없이 일어나서 축 처진 어깨를 뒤로 하고 제 갈 길 가더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어 몹쓸 사람이라고 저를 대신하여 욕을 해주셨죠. 저도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쉽게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노숙자 할아버지를 쫓아내고 돈통에 있는 돈을 세보니 다행히 없어진 돈은 없었어요. 요즘은 대부분 카드를 쓴다고 하지만 15년 전만 해도 현금도 많이 쓰던 때였거든요. 그날이 연휴 다음 날이어서 돈통에 돈이 최고치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이 많은 돈을 다 들고 갔다 생각하니 아찔하더라고요. 노숙자 할아버지와 그런 일이 생기자 쉽게 진정이 안 되고 하루 종일 기분 잡치게 되었지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진짜 오지 않으셨어요. 지하철역에서도 안 보이고요. 저 보기가 민망해서 딴 데 가서 구걸하나 보다 하고 잊으려고 했어요.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동네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니 다들 더 독한 소리를 하셨어요. 아이 그러게 뭐하러 그런 사람 도와줬어. 그런 사람들이 염치라고 있는 줄 알아? 도와주면 다들 그렇게 배신해. 옛날 전래동화에나 은혜가 부니 아기들 나오지. 요즘 세상은 베풀면 등쳐먹는 세상이야. 큰일 안 난 걸 다행이라 생각해.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세상이 다 그런가요? 드림의 기쁨, 봉사의 가치를 깨달아서 저도 정말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좋았는데 그런 좋은 감정을 느끼는 시간은 이렇게 짧은 건가요? 사람은 정말 다 그런 걸까요? 노숙자 할아버지 도와준 거 후회스러웠지만 한편으론 그 연세에 그 성격에 어디 가서 밥은 먹고 다니는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이상하게 자꾸자꾸 생각나고 걱정을 하게 되는 할아버지였어요. 애타게 만든다고 할까요? 노숙자 할아버지를 매몰차게 쫓아낸 뒤 갑자기 사라져 걱정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사가 다 끝나고 청소하고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던 길이었죠. 그날따라 너무 힘이 들어서 지하철역 의자에 앉아 힘없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제 가게에 가까운 지하철역은 좀 외곽에 있고 사람들 빈도수가 적어서 그런지 그때까지만 해도 스크린도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비틀비틀 아슬아슬하게 플랫폼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그 노숙자 할아버지였어요. 저는 유심히 그냥 지켜보고 있었죠. 때마침 지하철이 오길래 그냥 빨리 지하철 타고 집에 가야지 했는데 노숙자 할아버지는 글쎄
승강장에 들어오는 지하철 앞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할아버지하고 소리를 치며 달려가고 제 몸을 던져 노숙자 할아버지를 가까스로 구했어요. 할아버지와 저는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죠. 할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어요? 아니, 차내는 괜찮아. 아, 나는 괜찮아. 괜찮다는 노숙자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안심이 되자 눈물샘이 터지더라고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할아버지를 붙잡고 울고 있는데 노숙자 할아버지는 고맙다고는 커녕 도리어 갑자기 저를 탓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나를 왜 잘린 거야? 왜 그냥 죽겠네 뜨지 저에게 자신을 구했다고 그 어눌한 말로 막 화를 내고 밀쳐내고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 할아버지가 겨우겨우 살려내니까 적반하장으로 저를 나무라네요. 하지만 하나 분명한 건 있었죠. 할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었고 그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려. 저는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뉘우치지 않았고 저를 나무라는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며 혼을 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을 떠날 거면 혼자 아무도 없는 곳까지 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시는 건가요? 이게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놀랐잖아요. 이렇게 놀란 걸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너무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너무 슬펐어요. 노숙자 할아버지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너무너무 가벼웠어요. 제가 막 엉엉 우니까 할아버지도 제정신이 들었는지 괜찮다며 저를 다독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둘이서 지하철 역사 안에서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좀 진정되어서 잔말 말고 조용히 나 따라오라고 했죠. 노숙자 할아버지도 조용히 따라 나가고 지하철역 밖으로 나와 가까운 순대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노숙자 할아버지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밥집 앞 야외 테이블에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저는 국밥 2개와 수육 하나 그리고 소주도 한 병 시켰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들이 나왔고 노숙자 할아버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숟가락을 겨우 들더니 겨우 국물 한 번에 떠 마시더라고요. 저는 비어있는 2개의 소주잔 소주를 가득 부었어요. 할아버지는 한 잔을 들고 가더니 한 번에 털어 마시더라고요. 저도 속도를 맞추기 위해 한 번에 원샷했죠. 그리고 또 잔에 소주를 따랐어요. 할아버지는 바로 또 원샷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따라 마셨죠. 그렇게 한 5잔을 할아버지랑 같은 속도로 마셨더니 아우, 제가 골로 갈 것 같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역시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최고의 주당이셨습니다. 어른들 내공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 주량을 인정했죠. 각자 2병씩 마셨고 노숙자 할아버지가 다 드셔갈 때쯤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저 정말 할아버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놀랐단 말이에요. 그 말하면서 또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국밥을 싹싹 쓸어 드시고 소주잔에 있던 소주도 다 털어 마시더니 천천히 말을 하셨어요. 살아갈 희망이 없어 아내가 내가 나이든 많은데 목숨이 끈질겨서 저 세상 가면 편해질까 해서 할아버지, 제가 감히 할아버지가 겪고 있는 감정 이해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생명은 고귀한 거예요. 할아버지 생명 가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요네. 그러자 할아버지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다시 가게에도 오세요. 제가 맛있는 밥 지어 드릴게요. 하루에 2번씩 오셔도 되니까 매일 들리셔요. 제가 정성껏 준비해 놓을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시더라고요. 사실은 이거 주려고 했었어. 할아버지가 주신 걸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또 귤이나 약과나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세상에
노숙자 할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건 바로 돈뭉치였어요. 돈이라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액수를 보고 더 놀랐죠. 보통 드라마에서는 이럴 때 몇 천이나 몇 억 정도로 많은 액수를 줘서 주인공이 인생 대역전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 거 잠깐 상상했는데요. 한 5만 원쯤 되려나? 모두 1,000원짜리에다가 동전도 몇 개 있더라고요. 공 또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세상 이치를 깨닫고 있었지만 또 막상 받으니 기대가 되긴 하대요. 그런 드라마틱한 행운은 절대 쉽게 일어나지 않는데도 말이죠. 할아버지, 이게 웬 돈이에요? 액수가 많은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오해해서 죄송해요. 제가 아주 오해를 단단히 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할아버지께 소리치고 쫓아내고 망신이란 망신은 다 줬는데 너무요. 죄송했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전 그것도 모르고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하면서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소주병에 남아있던 소주를 잔에 따르지도 않고 털어놓으셨죠. 저는 미안한 마음과 노숙자 할아버지께 했던 잘못이 너무 후회되어 눈물을 훔치고만 있었어요. 제가 이런 할아버지께 몹쓸 짓을 했구나 하며 너무너무 죄송할 따름이었죠. 할아버지가 주신 돈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그날 정말 추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따뜻했던 날로 기억이 나요. 마음이 따뜻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보니까 오늘따라 노숙자 할아버지가 달라 보였어요. 그동안 말이 없으셔서 주저에 주절저만 이야기했었는데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더 할아버지와 잘 통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구 사이처럼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죠. 할아버지, 우리 친구예요. 나이 차이 많이 나도 친구는 될 수 있잖아요. 친구,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괜찮아. 좋지. 친구 좋지. 차가워진 수육을 드시는 노숙자 할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입고 있는 패딩이 다 뜯어졌고 해졌지만 명품이더라고요. 신발도 비싼 거였고요. 속에 입고 있는 옷도 다 좋은 브랜드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할아버지 얼굴을 가까이에서 마주해보니 좀 더러워서 그렇지 주름도 너그럽게 치셨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그 전에는 왜 몰랐냐 함은 사실 제가 운동만 했다 보니 명품이나 메이커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저희 가게에서 점심때만 일을 해주는 알바생이 명품에 관심이 많아서 저한테 자주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저도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할아버지가 그런 명품을 입고 있더라고요. 이상했죠. 저 할아버지 가족은 있으세요? 뭐 몰라 기억이 없어. 잘 모르겠어. 어디까지 기억나냐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계속 술을 마셔서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더듬거리는 말투로 천천히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도 본인이 어쩌다가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자신도 모르게 여기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해요. 그 전의 기억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저 할아버지, 제가 가족을 찾아드릴까요? 어떻게, 난 내 이름도 모르는데 경찰서 가서 지문조회 한 번이면 다 알 수 있어요. 할아버지 이름, 주소, 나의 가족 집 다 나와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왜인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돌아가서 더 힘들게 살까봐 걱정이 돼. 아유, 아니에요. 할아버지 지금 입고 계신 옷들 다 명품인 거 아세요? 이거 진짜 비싸서 저도 처음 보는 건데 할아버지가 입고 계시잖아요. 이거 신상이에요. 신상 할아버지 분명 좋은 인생을 사신 분이실 거예요. 입었어. 옷 바꿔 입었어? 기억 안 나? 아휴, 난 돌아가기가 무서워. 할아버지, 둘 중 하나만 골라봐요. 자, 1번역이서 계속요. 노숙자 생활을 계속하는 것, 2번 가족을 찾아 집에 돌아간다. 뭘 하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괜히 돌아가서 더 힘들면 어째? 에휴, 할아버지 겁쟁이구나. 혹시라도 이상하면 다시 나오면 되죠. 뭘 고민해요? 정답은 한 번이에요. 한 번,
지금 가요. 바로 파출소로. 제가 노숙자 할아버지께 계속 가족을 찾아보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그렇게 하시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파출소로 갔어요. 저는 떨고 있는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꽉 잡아드렸죠. 할아버지는 설렘 반, 떨림 반, 생각이 복잡하신 것 같았어요. 알 수 없는 표정에 저도 긴장이 되긴 했어요. 파출소에 도착해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니 경찰과 나 아저씨는 할아버지의 질문을 검색했어요. 세상에 신혼이 정말 바로 나오더라고요. 세상 참 좋아졌죠? 역시 우리나라가 이트 강국이라며 세상 좋아진 것에 감탄하고 있을 때 놀랄만한 일은 또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실종 신고한 상태였더라고요. 할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그동안 할아버지 가족들이 엄청 찾아다녔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가족들께 연락드렸으니까 금방 여기로 오실 겁니다. 잠시만 앉아 계세요. 할아버지는 두려운 반, 설렘 반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긴장이 되는지요. 할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너무 잘 됐어요. 노숙자 할아버지 눈빛을 보니까 저는 또 주책맞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눈물샘이 여러 번 터졌어요. 너무 잘된 마음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깨까지 들썩일 정도였죠. 그런 저를 노숙자 할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여주며 오히려 저를 달래주셨어요. 긴장이 되고 마음이 복잡하실 분은 할아버지일 텐데 말이죠. 저는 염치도 없이 할아버지께 힘이 되질 못할 망정 위로를 받고만 있었네요. 1시간 정도 지나자 노숙자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파출소로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와이프 같은 할머니와 자식들까지 다 오셨죠. 하의, 여보. 아이고, 어디 있었어? 그동안 당신을 얼마나 찾으러 다녔는데?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었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한순간 파출소는 이산가족 상봉의 장소가 되었어요. 저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계속 울었네요. 그런데 뭔가 좀 대단한 집안인 것 같았어요. 타고 온 차를 봐도 그렇고 다들 입고 오신 옷들도 그렇고요. 귀티가 잘잘 흐르더라고요. 그분들은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보고 오시더니 수십 분 지나자 좀 진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은 할아버지 몰골을 보고 엄청 놀라시곤 목욕부터 해야겠네 아니 옷부터 벗자며 농담을 하셔서 한바탕 웃음꽃도 피었어요. 정말 너무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손자 같은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 혹시 우리 할아버지 돌봐주신 분이세요? 속이 뜨끔했어요. 제가 딱히 해드린 건 없고 그냥 저는 파출소로 데려온 것밖에는 한 게 없어서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애매했어요. 제가 돌봐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사이냐고 하면요. 아, 친구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친구,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어쩌죠? 일단 저를 봐주세요. 한순간에 파출소에 있던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모두 저에게 감사하다고 절을 하셨어요. 그때 참 제 감정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음. 더 잘해줄 걸 못해준 게 후회스러웠어요. 저도 맞절을 드리고 수없이 감사하다 잔이라는 말이 오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들님이 제 번호를 물어보셔서 알려드렸고 가족들은 정중히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연이어 큰일이 팡팡 터지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막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진 않은데 결과가 너무 크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스펙타클한 영화 한 편 본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래도 할아버지 가족을 찾아드려서 뿌듯하긴 했어요. 그날도 저는 자존감이 팍팍 올라갔지요. 노숙자 할아버지가 가족을 만나서 집으로 돌아가신 지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허전한 마음에 괜히 지하철역 앞이나 3시가 되면 할아버지가 없나 하고 둘러보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아우, 그런다고 할아버지가 돌아가는데 다시 올 거야? 정때 전화번호도 가져갔는데 지금까지 연락 없으면 없는 거야? 시간이 꽤 지났는데 연락 한 번 없다니 참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할아버지가 걱정 많이 되는데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하며 할아버지 잘 지내시길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께 정을 많이 줬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날 3시가 되자 가게 앞에 아주 좋은 차가 서더니 거기서 아주 좋은 양복 입은 남자 3명이 우리 가게로 들어오는 곳 아니겠어요? 중년의 남성과 노년의 남성 그리고 청년 1명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날 보고 한이 웃으시는 노년의 남성, 바로 그 노숙자 할아버지였어요. 혹시 노숙자 할아버지? 할아버지 맞나요? 맞지요. 맞아. 아, 용케 할아버네 나야? 나 맞아. 뭐, 몰라보게 달라졌지.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를 달려가서 아는 척했어요. 너무 다행이었어요. 파출소 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서 더 안 좋은 삶을 살게 될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셨는데 너무 좋아 보이셨어요. 너무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기사와 손자와 함께 우리 가게로 온 거였어요. 저기 아가씨, 나야. 나. 아이나, 배고파. 밥 줘. 밥이 있지. 할아버지는 말끔한 모습으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하던 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을 기억하고 계시다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좋아서 눈물이 나오는 기분, 여러분 아셔요? 할아버지와 일행에게 제가 제일 잘하는 김치찌개를 대접해 드렸어요. 평소보다 신경을 더 팍팍 썼지요. 모두들 밥을 맛있게 드시고 싹싹 비우셨어요. 저는 그 옆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신기해 많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 드시고 나서 종이컵에 믹스커피 하나 내드렸죠. 저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가게 문도 처음으로 통 크게 닫아봤어요. 할아버지와 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전 너무 신기해요. 좀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괜찮으신 거 맞죠? 아이, 너무 좋아. 봐봐. 지금 말도 잘 더듬지 않잖아. 아니, 이렇게 싹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정말 못 알아보겠어요. 이렇게 멋지게 할아버지가 어쩌다 노숙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사건의 시작은 애주가인 할아버지의 성향 때문이었어요. 한 번 술을 마시면 취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할아버지는 그날 회식에서 엄청 들이마시곤 차에 타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소변이 너무 급했대요. 아니, 그때 순환도로를 탔다가 빠졌는데. 아니, 너무 급한 거야. 술도 마셨겠다. 내 몸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 바지에 쌀 것 같았지? 너 노상방뇨라도 할 생각으로 자자를 그 빛이 채우라고 한 거야. 차에 내리자마자 할아버지는 사람들 없는 곳으로 뛰어가고 기사님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넘어지셨나 하고 찾으러 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할아버지는 없었다고 해요. 기사님은 황급히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가족들도 할아버지를 찾았었는데 나중에는 경찰까지 불러서 그 새벽부터 아침까지 할아버지를 찾지 못했대요. 그래서 일단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대요.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연세도 있고 겨울이라 돌아가신 건 아닌지 하며 걱정하고 있었는데 저로 인해 3달 만에 할아버지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돼서야 너도 올랐는데 노상방뇨하고 있는데 팍팍치기가 와서 진 거야. 그래서 내가 없어진 거였지. 퍽치기 일당은 할아버지가 잘못된 줄 알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차에 태워 다른 동네 하천에 두고 왔다고 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할아버지는 추워서 새벽에 일어나셨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그 충격 때문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수로변에 있었다가 어느 노숙자가 건네는 술 한 잔 마시니 추위가 가셔서 돈 생길 때마다 술을 마셨대요. 아시죠? 할아버지가 주당이신 거라고 게다가 끝까지 마시는데 계속 안주 없이 소주만 드시다가
필름이 끊기는 날이 많아져서 뇌가 망가졌고 그래서 기억을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나쁜 놈들. 하나 할아버지 듣는 내가 더 열받는데요. 이 잡것들. 이것도 잡아서 옥에 넣어놔야 돼. 잡히면 내가 가만두나 봐. 제가 쉬지 않고 욕을 하자 할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일당은 일단 신고해놨는데 잡히면 자차 아내한테 먼저 데리고 올게. 그때 마음껏 해봐. 그렇게 할아버지는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너무 추워서 지하철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해요. 잠시 바람을 피할 곳은 거기뿐이었다고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거지됐지 뭐. 그냥 한 잔만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돈을 주는 거야? 그 돈 가지고 또 수술 사 먹고 기억 잃고 아주 안 좋은 루틴이지. 할아버지는 아주 마음 얘기하듯 아주 옛날에 있었던 얘기하듯 밝게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족이었으면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니 그래도 다행이에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좋아지셔서요. 저는 할아버지가 좋아 보여서 너무 감사했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러면 어디에 털 난다고 하는데 정말 제 마음에 들었다 놨다 하는 최고 연령 친구이셔요. 그러다가 궁금해졌어요. 할아버지는 B로 시작하는 외제차를 타고 오셨거든요. 아이, 그거 아무나 못 사는 거잖아요. 끝판왕으로 비싸다고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정말 저 정도로 부자인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원래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기사님도 있으신 거 보니 꽤 돈이 많으신 분 같은데 뭐 하시는 분이셨어요? 알고 보니 노숙자 할아버지는 부동산계의 큰손이셨어요. 경제 잡지에 인터뷰한 내역도 있고 유명한 자산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달랐어요. 지적인 면모까지 겸비하고 계시니 정말 제가 아는 할아버지가 맞나 싶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어쩐지 노숙자 시절의 할아버지가 꾀죄죄했지만 입고 있던 옷이나 주름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았던 제 사람 보는 안목에 또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할아버지가 좋은 삶을 살고 계셔서요. 제가 되려 한시름 놓았지요. 할아버지는 줄 것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혹시 오늘 추억 여행하는 기분이니 귤이나 약과가 아닐까 했는데 정말 의외의 선물이었어요. 뭘 줄까 하다가 아까 그동안 자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쉽게 오는 행운은 싫어하던데 돈을 주면 안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재벌해주더니 그것도 사양할 것 같아서 내 돈 버는 비법을 알려주려고. 그래, 얘 돈 버는 비법이요. 아니에요. 저 이렇게 장사도 잘하고 있잖아요. 저 쓰기엔 이 정도는 충분해요. 할아버지, 저한테 뭐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할아버지가 잘 자시면 그게 저한테 보답하는 거예요. 정말로요. 진심이에요. 보답은 물질적이어야 해. 마음은 아무런 티가 안 나. 그래서 내가 싫어해. 아, 너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이목도 꽤 있어? 그런 너를 많이 아낀다. 그래서 알려주려고 해. 좋은 집 보는 방법들을. 할아버지는 힘이 없어서 힘들고 손자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집 보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요. 아예 안 그러셔도 된다고. 된다고. 나도 바빠서 그런 거 잘 못 다닌다고. 그래도 할아버지는 완강하셨어요. 아이, 떼기 청춘을 그렇게 보내지 마. 난 내가 무슨 일을 해낼 줄 알고 지혜를 포기해. 이게 다 공부야? 인생 공부.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장담해. 공부라 생각하고 다녀봐. 호호, 혹시 알아? 더 좋은 곳으로 가게를 이전하게 될 줄 의지적이고 돈 많은 할아버지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완강히 확신하시는 말투로 말씀하셔서 그런 걸까요? 너는 큰 사람이 될 거라는 그 말의 순간 제 가슴속을 파고들었어요. 정신 차리라고 누가 뒤통수를 확 쳐주는 느낌이었지요. 그 말 한마디에 이제 슬슬 해보자 하는 생각이 제 안에서 너무도 솟구쳐 올라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기로 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를 닫기로 했어요. 그날은 할아버지의 손자와 함께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투자를 써도 좋고 살기에도 좋은 곳을 찾으러 다녔죠. 손자는 당시 군대를 갔다 온 복학생이었는데 오고 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니 저랑 나이대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해서 잘 통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우린 공부도 하며 좋은 곳도 구경하며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한 1년쯤 돌아다녔고 그러다 장사하면 괜찮겠지 싶은 곳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기자기한 식당들이 모여 있고 입소문으로만 소문난 맛집들이 많은 곳이었죠. 지하철역과도 가깝고 근처 공영주차장도 있어서 차를 가져오는 사람에게도 좋을 것 같고 말이죠. 조금만 걸어가면 대단지 아파트 수십 단지가 줄지어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조금만 가면 회사들이 모여 있어서 유입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맛집으로 소문난 곳들이 많아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발전해 있었어요. 장점을 아열하자면 정말 100가지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에 쏙 드는 곳이었어요. 저도 이런 곳에서 장사하고 싶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손자도 제 말에 공감해 주었어요. 내친 김에 부동산에 가서 상담도요. 받아보니 가격도 꽤 괜찮더라고요. 드디어 찾았다 하고 할아버지께 컨펌도 받고 그렇게 가게를 이전시키게 되었어요. 이전 기업을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니 한순간에 맛집으로 떠올랐어요. 인터넷이랑 SNS에 저희 가게가 맛집으로 올라온 글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반응들을 보니 제 손맛을 입증받은 것 같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목이 안 좋아서 그동안 장사가 안 된 거였네요. 이 손맛은 다 우리 엄마한테서 배운 건데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내가 기특하실까 하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어요. 장사가 잘 되니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가게 개업을 하고 문전성시를 이루자 동네의 집값도 상당히 올라대요. 제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오르는 효과라고 부동산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절대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장소는 무엇보다 목이 좋아야 해. 장사는 소비자가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상품을 팔 수 없다는 특징 때문이지. 장서의 성공 여부는 장소야. 장소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질 좋은 상품이나 최고의 서비스를 해도 그 지속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하게 돼. 너도 이제 하나 배운 거다. 이 배움과 목을 유용하게 써먹고 또 누군가에게 나눠주세요. 할아버지께 큰 가르침 주셔서 감사해요. 전 할아버지께 드린 게 없는데 저 이렇게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아요. 나에게 제 인생을 살게 해주는 운인 걸 마음 같아선 큰 돈을 주고 싶어요. 아니, 나도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부동산에 대한 시각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몸 좋은 곳에 1층 100평대의 상가를 하나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제 자신이 봐서 제 자신이 세운 나의 자산이니까 정말 자랑스럽고 애착이 가요. 제 스스로가 수고해서 얻은 걸 가지니까 그게 정말 내 것이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쟤를 잘 아시는 게 분명해. 만약 고맙다고 돈으로 집을 주셨다면 전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일을 해서 원하는 것을 가지니까 그건 정말로 내 것이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조언 덕분에 제게는 있을 법하지 않은 기쁜 일이 일어나서 할아버지의 견학으로 한층 성장했다. 그리고 그 손자는 제 업무를 도와주다가 이제는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둘이 한다면 좋겠다고 했어요. 시커먼 속내를 그냥 비추지만 서로 이성을 보는 취향은 다르더라고요. 20대 때 만나서 지금 30대인데 그동안 못 볼 걸 다 보고 손자의 수많은 여자친구와 제 남자친구들도 다 보여주면서 과거도 서로 너무 많이 알아요. 이 정도면 찐우정 맞죠? 이건 할아버지가 빨리 마음을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화 같은 일도 다 생기고 하는 것 보니 권선징악, 인과응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잡초같이 살 인생일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좋은 마음으로 대하다 보니 어느덧 잡초밥이 꽃밭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처럼 무엇이든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을 다한다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정말로요. 제 기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